어둠 속에서 한 여자가 눈을 뜹니다. 그녀는 자신이 납치당해서 의문의 방 안에 갇혀 있으며 수술용 의자에 결박당해 있고 주변에는 온갖 기괴한 도구들이 걸려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가까이 있는 라디오에서 낯선 남자의 목소리가 흘러나옵니다. Hello there, bitch. Are you comfortable right now? 이제 정신을 차리고 이 테이프를 들어야 해. 너는 강간당하고 고문당할 거야. 철저하게 반복적으로. 1993년 7월 23일에 녹음된 이 테이프는 미래의 여성 인질들을 위한 일반적인 공지사항이지. 너는 계속 여기 있어야 하고 우리가 질릴 때까지 이용당할 거야. 넌 노예야. 우린 너의 주인이고. 납치된 여자는 3일 동안 전기 쇼크에 노출되어 채찍질 당하며 의료기구와 대형으로 인해 자궁이 파열되었지만 반복적으로 강간을 당합니다. 그리고 그녀는 곧 그녀가 살해될 것이라고 확신하게 됩니다. 점점 그녀의 의지가 꺾이고 좌절할 때쯤 그녀에게 탈출의 기회가 옵니다. 자신을 고문하던 남자가 출근할 때까지 기다렸고 공범자인 그의 여자친구가 전화를 받으러 다른 방에 있는 동안 사슬을 풀 수 있는 열쇠를 간신히 찾아냅니다. 그러나 공범자는 그녀가 탈출하려는 것을 눈치채고 격렬한 몸싸움을 합니다. 싸우는 동안 그녀는 조명으로 머리를 가격당하지만 극한의 상황에서 그녀는 기지를 발휘해 열쇠로 사슬을 겨우 풀어내고 아이스픽으로 공범자의 목을 찌릅니다. 그렇게 공범자는 바닥에 쓰러지고 그녀는 탈출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필사적으로 도망쳤습니다. 도움을 요청하려고 길가로 내려왔고 가까이 보이는 트레일러 주택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곳에 살고 있던 집주인은 그녀를 들여보내준 뒤 가운을 걸쳐주고 경찰에 신고를 합니다. 이 최후의 생존자인 그녀의 이름은 신시아 바젤로, 발견 당시 금속 개목걸이 외에는 아무것도 입지 않았고 목에는 쇠사슬로 된 목줄을 매단 채였습니다. 그녀의 탈출로 수많은 여자들을 감금하고 고문과 강간을 일삼던 흉악한 살인범, 장난감 상자 살인마인 데이비드 파커레이와 공범인 그의 여자친구 신디 핸디는 그렇게 체포됩니다. 데이비드 파커레이는 1939년 11월 6일 뉴멕시코주의 시골에서 태어납니다. 그는 10살 때 부모님이 이혼한 이후 엄격한 조부모와 함께 살았습니다. 레이는 폭력에 늘 노출되어 있었고 그의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였으며 어린 그에게 야한 잡지와 같은 성인물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가정 환경을 가진 그는 학교에서도 따돌림을 당했으며 성적도 좋지 않았고 특히 여자애들 앞에서는 유독 기가 죽었습니다. 이때 그는 사디즘에 눈을 뜨게 됩니다. 여자들을 결박하여 강간하거나 고문하고 심지어 살인에 대한 패티시를 키워나갔죠. 공범인 신디 핸디의 증언에 따르면 데이비드는 이미 10대 때 여자를 나무에 묶어 고문하고 살해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그는 여러 직업을 전전합니다. 특히 자동차 정비소에서 기계공으로 일을 했는데 이 경험은 그가 고문실과 고문기구들을 제작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파커레이는 40대에 접어들자 자신의 환상을 현실로 옮기기 시작합니다. 주변 사람들에게는 친절한 이웃을 연기하는 한편 소형 트레일러를 직접 고문실로 개조합니다. 이 트레일러를 장난감 상자라고 불렀다는 것에서 그의 삐뚤어진 정신세계가 드러납니다. 트레일러에는 희생자의 비명이 새어나가지 못하도록 방음장치가 있었으며 강화벽, 강화문이 달려 있었습니다. 체포 이후 이 장난감 상자를 발견한 경찰들은 안에 있던 물건들을 보고 놀라게 됩니다. 산부인과 수술용 침대를 설치하고 천장에는 거울을 달아 희생자가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게 했으며 못이 박힌 와 같은 고문도구에 가까운 각종 성인용품들, 수갑과 채찍, 직접 설치한 전기 고문장치, 수술용 메스와 주사기, 화학약품, 쇠사슬과 도르래, 다리를 벌리는 막대기와 같은 희생자들을 결박하는 데 쓰이는 공구들, 또한 각 고문 기술마다 고통의 정도를 자세히 측정해 놓은 도표도 있었으며 그가 직접 스케치한 그림 수십 장에는 전부 성적인 고문을 당하는 여성을 묘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고문실로 납치된 희생자들이 정신이 들 때까지 기다렸다가 직접 녹음한 테이프를 틀었습니다. 이 고문 테이프는 행간 없이 타이핑했을 경우 16페이지가 나올 정도로 방대한 분량이었습니다.
결국 데이비드 파커레이의 범행은 1999년 3월 신시아 바질이 탈출하면서 끝이 나게 됩니다. 그들은 신시아의 마약 중독 치료를 돕기 위해 집에 데리고 있었을 뿐이라고 변명했지만 장난감 상자가 발각되며 그들의 범행이 드러났습니다. 그곳에는 범행 도구뿐만 아니라 고문 장면을 찍은 사진과 비디오, 희생자들의 유품이 있었지만 시신의 은폐가 철저했기 때문에 경찰은 한 구의 시체도 찾아내지 못했습니다. 게다가 희생자의 대부분이 불법 체류자 등 신분이 확실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현재까지도 희생자 대부분의 신원은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나머지 증거들과 증언을 통해 14명에서 60명 사이라고 추정할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이 매스컴을 타게 되자 그 기사를 읽게 된 또 다른 피해자가 나옵니다. 또 다른 피해자인 안젤리카 몬타노는 경찰에게 3일 동안 레이와 핸디에 의해 납치, 강간, 고문을 당했으며 강제로 약을 먹었다고 진술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약에 취한 채 간신히 도망친 후 경찰에 의해 발견되지만 자신이 겪은 일이 믿어지지가 않았고 알려지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이후 그녀는 두 사람이 체포된 것을 보고 나서야 다시 용기를 내어 증언합니다. 또한 이 끔찍한 범죄를 중단할 기회가 있었으나 가족과 경찰의 무관심으로 범인을 잡지 못해 결국 희생자를 더 늘리게 된 안타까운 순간도 있었습니다. 이 사건을 수사하던 수사관들은 레이가 촬영한 영상 테이프에서 발목에 문신을 한 여성을 발견합니다. 콜로라도주에서 찾아낸 켈리 가렛은 1996년 7월 24일 그녀의 남편과 싸우고 친구와 함께 밤을 보내기로 했는데 그녀의 친구였던 데이비드 파커레이의 딸인 제시 레이가 가렛의 술에 약을 타고 레이는 약에 취해 정신이 없는 가렛을 납치하여 장난감 상자에 가두게 됩니다. 그녀는 깨어났지만 이틀 동안 약물과 고문에 시달리면서 몇 번이나 의식을 잃었고 강간당한 뒤 길가에 버려집니다. 그녀는 마약 폭음에 시달렸으며 약물 때문에 기억이 희미한 그녀의 말은 남편도 경찰도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가렛이 납치당한 그날 밤 다른 남자랑 바람을 피우러 나갔다고 믿으며 가렛에게 이혼을 청구했습니다. 용기를 내어 법정에서 증언한 켈리 가렛은 자신에게 일어난 일들을 기억하려 했지만 그것은 매우 끔찍한 일이었고 아직까지도 여전히 기억상실로 고통받고 있다고 합니다. 이때 범행에 가담했던 레이의 딸인 제시는 납치에 가담한 죄로 2년 6개월형을 선고받았고 추가적으로 4년 동안 보호관찰 명령을 받습니다. 데이비드 파커레이는 재판에서 형량이 결정됩니다. 재판은 재심까지 진행되었지만 재심에서 그가 고발당한 모든 항목에 대해 유죄가 선고되었습니다. 공범인 신디도 파커레이의 유죄를 인정하면 감형해준다는 검찰의 말에 그의 범행들을 털어놓았습니다. 결국 2001년 데이비드 파커레이는 납치와 고문, 강간 및 살해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고 징역 227년형에 처해집니다. 그리고 그는 1년 후 심장마비로 사망합니다. 생존자인 신시아 바질은 2011년 11월 18일 만 33세의 나이로 다시 언론 앞에 나타나 데이비드 파커레이의 범행을 증언하며 또 다른 희생자들의 신원을 찾기 위해 호소하고 있습니다. And these people need to be returned to their families, whether they're gone or not.